썩은 세상을 향한 칼날을 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때는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이 그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고, 오늘날 우리가 걷는 서울의 모든 길과 궁궐의 이름에 자신의 영혼을 새겨넣은 남자.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무려 500년 동안이나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던 사내. 바로 조선의 설계자 삼봉정도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고만 알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성계라는 명검을 휘둘러 고려라는 썩은 고목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조선이라는 정교한 건축물을 세운 진짜 설계도는 바로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왜 평온한 선비의 삶을 버리고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을까요? 1. 꼬리표가 만든 도끼.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 그의 이름 뒤에는 늘 천출의 후손이라는 비릿한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외가에 노비의 피가 섞였다는 근거 없는 비방. 지금으로 치면 지독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개경에 번듯한 가문 자제들이 비단옷을 입고 시를 읊으며 서로의 가문을 칭송할 때 정도전은 그들의 차가운 비아냥을 등 뒤로 들으며 붓을 쥐었습니다. 내 실력이 너희의 가문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그의 도끼는 무서웠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과거에 급제했고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며 중앙정계에 진출했죠. 하지만 세상은 실력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썩어빠진 권문세족들은 정도전 같은 근본 없는 선비가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권력자들의 함정에 빠져 전라도 나주의 오지 소재동으로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2. 유배지에서 본 지옥, 그리고 각성. 나주로 떠나는 길, 정도전의 가슴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지만 유배지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건 책 속에 있던 고결한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개경에서 기름진 음식과 술판을 벌일 때 나주의 농부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신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흙탕물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마을을 불태우고 아이들을 잡아갔지만 나라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리는 굶주린 백성에게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한 톨까지 빼앗아갔죠. 어느 날 정도전은 밭을 갈던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관리들이 원망스럽지 않소? 그 노인의 대답은 정도전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나라님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합니까? 우리는 그저 세금 내는 짐승일 뿐이지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를 사람으로만 봐준다면 그쪽을 따르겠소. 정도전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성리학의 경전에 적힌 민본이라는 글자가 종이 위에서 튀어나와 그의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이 나라를 버린 게 아니라 나라가 백성을 버렸구나. 그렇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선비 정도전은 죽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고려라는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늘을 세우려는 혁명가가 태어났습니다. 3. 함주 막사, 운명적인 두 남자의 만남. 결심은 섰지만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부탄자루로 세상을 뒤엎을 순 없었죠. 그는 자신을 대신해 고려라는 낡은 건물을 베어버릴 칼을 찾기 시작합니다. 최영 장군, 너무 고려에 충성스러웠습니다. 다른 권력자들, 야망은 크지만 그릇이 작았죠. 그때 북방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동북면에 귀신 같은 장수가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더라. 심지어 그 군사들은 장수의 말 한마디에 죽음도 불사한다더군. 바로 변방의 무장 이성계였습니다. 1383년 가을, 정도전은 홀로 천리길을 걸어 함주막사로 향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성계가 그저 무식한 칼잡이라면 거기서 내 인생도 끝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내 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의 개가 되어 세상을 물어뜯으리라. 드디어 막사에 도착한 정도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훈련하는 병사들의 기합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서 있는 거구의 사내, 이성계.
정도전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성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장군, 참으로 훌륭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성계는 멈칫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를 만났지만 이런 광기 어린 눈빛은 처음이었죠. 이 질문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나라를 훔치지 않겠나? 라는 거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직감했습니다. 이 초라한 선비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이라는 것을요. 운명의 회군, 그리고 피로 물든 선주교. 이성계와 정도전. 칼과 머리가 만난 이들의 결합은 즉각적인 폭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고려의 것이었죠. 이들이 꿈꾸는 새 나라를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 최영 장군과 명나라라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4. 위화도 압록강의 빗줄기가 운명을 바꾸다. 1388년 명나라가 고려의 영토인 천령 이북을 요구하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최영 장군은 이참에 명나라를 치자는 요동정벌이라는 무리수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이성계를 세우죠.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였습니다. 장마철 불어난 강물, 전염병, 그리고 뒤에서 빈집을 털어버릴 왜구들까지. 이성계는 압록강의 작은 섬 위화도에 멈춰섰습니다.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성계는 하늘을 보며 고뇌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장군, 이 비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칼끝을 돌려 썩은 개경을 베어내십시오. 그것만이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외칩니다. 회군하라. 역사는 이를 위화도 회군이라 기록하지만 실상은 정도전이 설계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군대는 말머리를 돌려 순식간에 개경을 점령했고 고려의 수호신 최영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걸림돌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죠. 선주교 우정이 칼날이 되어 돌아오다. 그 사람은 바로 포온 정몽주였습니다. 정도전에게 정몽주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유배 시절 유일하게 서신을 보내주며 마음을 나누었던 가장 소중한 벗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려를 유지하며 천천히 고쳐나가자는 정몽주의 온건 개혁과 이미 썩은 고려는 가망이 없으니 완전히 부수자는 정도전의 역성혁명. 두 천재의 논쟁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충심은 대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성계 일파를 제거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불러 술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여가를 던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자.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인 단심가는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도전은 예감했습니다. 이 우정의 끝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1392년 4월 정몽주는 선주교 위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의 철퇴에 맞아 쓰러집니다. 고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대업의 방해물이 사라졌음에 안도했을까요? 분명한 건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입니다. 6. 1392년 조선의 문이 열리다. 정몽주가 죽고 석 달 뒤 마침내 500년 고려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이성계는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선포합니다. 드디어 정도전의 설계도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왕의 뒤에서 웃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국 공신이 아니라 나라의 유전자 DNA를 만드는 창조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양이라는 도시를 설계하며 자신의 철학을 도시 구석구석에 심었습니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위험한 생각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복궁의 이름을 지으며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큰 복을 누리되 늘 백성을 두려워하며 부지런히 정치를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정도전의 독주는 누군가의 눈에 가시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몽주를 직접 처단하며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라 자부했던 야심만만한 왕자 이방원이었습니다. 거인의 몰락, 그리고 살아남은 꿈. 조선은 세워졌지만 정도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죠. 그는 왕의 나라가 아닌 신하의 나라, 즉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는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태종 이방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 두 마리 호랑이, 한 하늘 아래 설 수 없다. 정도전은 왕권이 강해지면 반드시 폭정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상 중심 정치를 내걸었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실질적인 정치는 검증된 재상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제들이 피를 흘려 세운 나라인데 왜 선비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 드는가? 이방원에게 정도전은 아버지를 홀려 권력을 독점한 간신이었고 정도전에게 이방원은 자신이 만든 완벽한 설계도를 파괴할 폭군의 씨앗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사병 혁파 문제로 폭발합니다. 정도전은 왕자들의 개인 군대를 몰수해 국가 정규군으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힘을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한양의 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8. 요동정벌의 꿈, 마지막 도박.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정도전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요동정벌입니다. 그는 명나라의 무례한 간섭에 맞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전쟁 준비를 핑계로 이방원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진법 훈련이 시작되고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정도전은 확신했습니다. 이 계획만 성공한다면 조선은 명나라와 대등한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이방원 같은 위험 요소도 제거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정도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9. 1398년 8월 무너진 설계자의 밤. 1398년 8월 26일 밤 정도전은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시국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설계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때 어둠을 뚫고 이방원의 칼날이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한양 도성에서 정도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온 이방원을 담담히 마주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구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이 평생 일궈온 대업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 쓸쓸한 시 한 수를 남겼을 뿐이죠. 오랫동안 고생하며 이룬 공업, 하룻밤 술 한 잔에 다 허사가 되었구나. 한 시대를 호령하던 천재 설계자 정도전은 그렇게 30살이나 어린 이방원의 칼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57이었습니다. 10. 에필로그 죽어서 승리한 사내.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인 후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를 간신과 역적의 대명사로 만들었고 그 낙인은 무려 50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명예가 회복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은 역설적이게도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과 그가 만든 법과 제도를 그대로 가져다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한양의 궁궐을 사용하고 정도전이 만든 관직 체계 속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라는 육체는 죽였지만 그가 만든 조선이라는 시스템은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정도전은 죽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울 도심에서 보는 경복궁의 위용, 우리가 지키는 수많은 전통의 뿌리에는 500년 전 비참하게 사라진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집념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권력을 탐했던 야심가입니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혁명가입니까? 확실한 것은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조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